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추석 모두 잘 지냈었죠? 여하튼 추석이 즐거우셨다면 향후 남아있는 올해 시간도 즐겁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추석 이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일본 본원 통화량하고 화폐 가치 관계를 살펴봤죠. 살펴보니까 경제 전문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실제 통화 가치 관계는 다르다. 특히 일본은 그 본원 통화량을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로 가장 많이 공급한 나라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또 물가가 가장 안정된 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보는 통화량하고 화폐 가치 관계는 일본의 경우에는 최소한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마치 일본이 통화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화폐 가치가 하락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정보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 이어 미국은 그럼 어떨까? 그리고 이런 주장, 그러니까 보는 통화량을 늘리면 화폐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이런 이론의 근거는 뭐냐, 그런 얘기와 그 다음에 2007년 이후지요. 미국이 보는 통화량을 엄청 늘렸죠. 아마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늘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통화 가치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본원 통화량을 큰 폭으로 늘리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경제학자 약 한 99%는 미국이 슈퍼 인플레이션을 이제 맞이할 거다. 그리고 미국 달러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버드 경제학자 맹큐 교수죠. 또 연준 출신의 또 하버드 경제학자 또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미국이 본원 통화를 너무 늘렸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미국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할 거다. 그분의 경우 2020년 10월경에 2021년 말이나 2022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달러가 한 30% 하락할 거다.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할 때 달러 인덱스가 90 정도였으니까 거기서 30% 하락하면 달러 인덱스가 60까지 내려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국내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2021년 초에 제가 8.15만이 출연할 때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달러 같이 큰 폭을 할 거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포유 환율연구소는 2009년 10년에도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쓴 화폐 관련 책 많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2020년에도 2021년이네요. 8.15만이 출연해가지고 그렇지 않다. 달러 가치는 오히려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10년 전에도 저 얘기가 통했고 2021년 이후 지금까지도 통했고, 그 이후 달러 인덱스 고점에서 또 제가 이제는 대충 꼭지 쳤다. 그 다음에 엔화도 최근에 162엔에서 158엔 사이에 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는 달러 강세가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불과
뭐 두 달도 안 돼 가지고 15% 정도 그 엔화 가치가 올랐죠. 여하튼 포유 환율 연구소 주장과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그 주장 내지는 시각이죠. 크게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그 화폐 교환 방정식이죠. 흔히들 M분의 PT라는 그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M은 이제 통하고 V는 이제 화폐 유통 속도, 그리고 P는 물가, T는 이제 생산량, 거래량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 뭐 수식이죠. 화폐 수량설 교환 방정식, 이 그 수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V,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고 보고 있는 게 큰 문제고, 그 다음에 T도 일정 시점에서 일정하다고 보고 있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 V가 일정하면 물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즉 통화량이 증가한 만큼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미국이 예를 들어서 통화량을 100% 올리면 물가는 100% 오르고 500% 늘리면 물가는 500% 오른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이제 폭락한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포유 환율 연구소는 그렇지 않다. 우선 MV는 PT라고 하는 이 수식이 나온 시대적 배경을 한번 봐야 된다. 이게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나온 이론이에요. 그럼 1차 대전이 독일이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본위 제도 시대고, 근데 독일이 이제 또 패전국이고, 또 전쟁이 끝난 직후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쟁 기간 동안에는 생산 시설이 파괴되잖아요. 도로 시설도 파괴되죠.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의 문제인데, 그리고 화폐 제도의 문제인데, 근본위 제도 시대에는 전쟁에 지금 어떻게 되죠?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야 돼요. 근데 전쟁 배상금으로 금을 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 한 20년에 걸쳐서 금을 받아가요. 전쟁 배상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향후 20년 동안 금이 없고 종이 화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위 제도 시대에 뭐 취재해 보면 그건 돈이 아니고 종이 쪼가리예요. 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화폐 수량을 늘렸기 때문에, 즉 전쟁 기간 동안에 돈을 많이 찍어내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돈이 너무 증가했고, 그래서 물가가 급등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전쟁에 이긴 국가, 그러니까 독일은 패전국이니까 이제는 금이 향후 20년 동안 없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이긴 국가는 금을 뺏어갈 수가 있죠, 그죠? 배상금을 받으니까 그쪽에는 돈 가치가 그만큼 안 떨어져요. 전쟁 기간 동안에 돈은 많이 늘었어요. 성전국도. 또 화폐 가치도 금이 이제 전쟁 끝나기 전까지, 즉 패전 또는 성전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화폐 가치가 양쪽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나면 근본위 제도 성격상 금이 확보가 되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화폐 제도의 문제고 전쟁 직후 공급의 문제다. 즉 전쟁 직후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잖아요. 공장도 파괴되고 도로도 파괴됐으니까.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사태보다 공급난이 훨씬 심각한 거죠. 뭐 농업도 마찬가지겠죠. 남성들이 전쟁에 끌려가가 사망하거나 다쳤단 말이죠. 성전국도 그렇고 패전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국도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패전국은 더욱더 오르고, 그런 이제 경제적 환경 내지는 뭐 정치적 환경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제학자들은 오로지
화폐 수량 측면에서만 이것을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맞는 거예요. 통계와 안 맞는 거예요. 또 종이화폐제도 시대잖아 지금. 그죠? 종이화폐 시대는 금하고 관계없이 화폐 가치가 결정돼요. 또 종이화폐 시대에는 그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채권을 발행해야 채권을 인수하고, 중앙은행이 인수하지요. 뭐 시장에서 인수하기도 하고, 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 화폐를 바로 채권하고 교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화폐 제도도 중앙은행이 뭐 그 중심이 돼가 화폐 발행을 할 때 금이 가지고 있는 금만큼, 그죠? 근데 종이화폐 시대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그 돈을 공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폐 공급을 중앙은행이 한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정부가 오히려 주체자지요. 지금도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채권 발행을 중앙은행이 대행해요. 여기서 대행한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대신에 한다는 거죠. 재경부가 해야 되는데 대신에 중앙은행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재경부가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중앙은행은 시장에서 국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화폐를 공급할 수도 있고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IMF 직후에는 아마 그 중앙은행은 시장에서 국채를 사면서 화폐 공급을 할 거예요. 여하튼 이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화폐 가치 결정 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화폐 제도가 달라진 것도 모르고 시대적 배경이 공급난에 의해 가지고 화폐 가치가 급등한 것을 마치 통화를 너무 많이 발행해 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 2020년 2007년 이후 중앙은행 통화량 공급도 미국을 슈퍼 인플레이션 국가로 만들 거다. 그리고 미국 달러 가치는 대폭락을 할 거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포유환율연구소하고는 완전히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포유환율연구소는 공급에서 찾는 거죠. 1차 대전 이후에 그 독일의 물가 상승도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생산시설 파괴니까 그게 결국 공급 부족이죠. 또 도로, 수송 도로 파괴니까 그것도 공급난이에요. 여하튼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환율 전망도 다르고 환율 결정 원리에 대한 시각도 다른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통계가 증거 자료지요. 2007년 이후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 2020년 초에 발생했으니까 2019년까지 하면 그 12년이죠. 복면 통화는 미국은 510% 이상 증가했죠. 근데 12년 동안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1.5밖에 안 돼요. 전년 동기 대비로 하니까. 12년 전과 대비하면 23% 늘었지만은 그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그 12년을 보면 그 상승률이 높지만은 전년 동기를 보면 1.5에서 1.2%밖에 안 되니까 본원 통화량이 늘려도 그렇게 물가는 안 오른다는 거고, 또 이 물가 상승 요인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원자재. 이 원자재의 성격이 뭐냐 하면 석유도 지하 자원이죠. 그죠? 지상에 석유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 무게 때문에라도 지하에 있어요. 철광석 굴이 마찬가지죠. 이 중요한 이제 생산 원자재죠. 또 반도체 등도 중간재이기는 하지만은 원자재를 가지고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자재라는 이 한 그 지하 자원이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깊은 곳에서 생산을 해야 돼요. 그 땅을 많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생산 원가가 통화량 관계없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땅을 10m 팔 때와 100m 팔 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생산 원가는 훨씬 많이 들어요. 10배 이상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급의 문제지 통화량의 문제는 아니다. 통화량을 늘리지 않아도 생산 원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을 깊이 파야 되고 더 많은 인원이 투입돼야 되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생산 원가 상승 이조차도 돈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도 역시 공급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이조차도 통화량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경제 전망이 안 맞지요. 예? 특히 화폐가치 결정 원리를 모르죠. 근데 화폐가치 결정 원리를 모르면 GDP 결정 원리도 몰라요. 왜냐하면 환율의 문제니까. 수출입을 하잖아요. 원자재도 특정 국가에서 다 생산되는 거 아니거든요. 미국이 중국에서 생산된 원자재도 가져가고 심지어는 중남미에서 생산된 원자재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의 문제고 하니까 이거 환율의 문제죠. 그러니까 환율 모르면 GDP 결정 원리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이 관계, 또 환율과 GDP는 또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는 거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뭐 경제학자들이나 또 존경하는 경제학자 밑에서 뭐 경제 이론을 배운 사람은 섭섭하겠지만은 그 경제 이론을 암기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이 식도 어떻게 보면 N번의 수요예요. 수요. 그 다음에 그 PT는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 생산한 제품 수량하고 거기에 가격을 곱한 거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 이론이죠. 이게. 근데 이 수요 이론과 공급 이론을 구분을 못하니까 결국 통화량은 수요와는 관계없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또 공급도 증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통화량을 공급 안 하면 대출을 통해서 해결해요. 장사가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통화량은 증가한다. 즉 통화량이 증가하면 생산량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MVN의 PT에 대한 이해 때문에 포유환율연구소와 뭐 99%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지난 10년 이상 엇갈리고 최근 3년간도 엇갈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 10년 이상도 포유환율연구소 주장대로 환율이 올랐고 뭐 환율이 올랐다는 표현이 안 맞네요. 환율이 결정됐고 그 다음에 그 2020년 이후에도 포유환율연구소 주장 내지는 분석대로 환율과 미국 GDP, 미국 증시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실력차가 나가는 거죠. 뭐 대부분의 뭐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뭐 시청자들은 경제학자를 엄청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뭐 착각이라는 표현이 맞겠는데 포유환율연구소가 오히려 훨씬 뭐 환율, 물가, 성장률, 주식, 채권, 뭐 엔화, 달러, 원화 훨씬 앞서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그게 실력이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교수들보다는. 그리고
포유환율연구소 책을 10권 이상 썼는데 그 어떤 교수의 뭐 얘기를 적어놓은 건 없어요. 어떤 교수가 쓴 책 그걸 참고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참고 안 했겠어요? 제가 2008년부터 책을 본격적으로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제가 직장 생활이 10년 이상이에요. 그동안의 경제학자들 실력을 보니 제가 느끼기로는 서울대 교수든 연대 교수든 아니면 미국 유학을 갔다 온 교수든 형편없더라는 거 실력이. 그러니까 전혀 실력이 없더라는 판단하에 제가 책을 쓰면서 참고 자료로조차도 사용 안 했던 거죠.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한 얘기, MV는 PT, 이조차도 이해도 못하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용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이거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제가 책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훨씬 더 내실 있게 했다는 거죠. 이론조차도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론인지, 그런 거 점검하면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차는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현실에 우리가 응용을 해야 되니까 지난 10년간을 보더라도 달러 망한다, 미국 슈퍼 인플레이션 온다 할 때 아니다라고 했으니 그때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그죠? 그럼 환차익 생기고, 미국 부동산 투자하면 환차익 플러스 부동산 시세 차익. 그 다음에 미국 채권에 투자해도 환차익 플러스 시세 차익. 그러니까 포유환율연구소 주장대로 경제활동을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고, 경제학자들 얘기 믿고 미국 달러 몰락할 거다, 아니면 미국의 슈퍼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그 사람들 얘기 믿고 접근했다 하면 패가망신했겠죠. 그만큼 이 지식의 차이가 엄청난 그 경제 활동에서 성과 차이로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일본 그 본원 통화량하고 일본 통화 가치 관계에 이어 이번 시간에 미국 본원 통화량과 화폐 가치 관계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일단 통계를 보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 미국의 본원 통화는 510% 증가했어요. 그렇지만 12년 동안 소비자 물가는 2% 미만, 1.5%.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소비자 물가 급등한 것은 통화량 문제 아니에요, 이것도. 그 1차 대전 이후 미국, 독일의 물가 급등한 것처럼 공급의 문제입니다. 예? 통화량이 줄어도 오늘날은 그 물가가 올라요. 왜 그럴까요? 통화량을 줄이면 왜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기업이 돈이 안 돌잖아요. 그럼 기업 생산 못하지요. 공급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죠. 마치 베네수엘라가 그 석유가 매장량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근데 유가가 폭등해 버립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면 생산을 못 했을까요? 생산을 못하니까 석유 가격도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돈을 줄여도 그 생산 못하면 물가 오르는 거예요. 실제 사례도 있어요. 1995년부터 98년까지 한국이 그런 케이스예요. 무역수지 적자가 나니까 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시중 유동성이 다시 중앙은행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통화량이 약 한 30% 감소를 했어요. 한 3년 동안에. 그래도 물가는 올라요. 통화량이 줄었는데.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서 그 기술되어 있는 이론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경제학자들 주장하고도 완전히 다르다. 즉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를 결국은 한기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하튼 뭐 구체적으로 좀 통계를 보면 2007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본원 통화량은 1조 달러가 안 됐어요. 8천억 달러.
근데 2017년에는 3조 8,200이니까 400, 약 한 50% 정도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근데 물가는 겨우 뭐 95에서 110이니까 그 10년 동안이네요. 10년 동안에 뭐 4% 올랐는데 1년에 1% 정도죠. 전년 대비로 하면 1%가 안 올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슈퍼인플레이션 이 얘기는 안 맞죠. 전혀 안 맞죠. 2021년 이후 물가 상승도 통화량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공급의 문제다. 역시 이번에도. 또 정상적인 기간, 뭐 2020년도 이후 뭐 2023, 4년까지 그것도 공급난이고, 그 다음에 1차 대전 이후도 공급난이고, 그 외의 기간, 거기 외의 기간이 훨씬 길죠. 그때 물가 상승도 공급하고 관련돼 있다. 즉 원자재를 지하 깊은 곳에서 채굴 하다 보니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재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등. 그래서 아까 물가가 올란 것이지 공급의 문제지 통화량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생산 원가가 그대로 안 올랐다면 1%도 안 오르는 거죠. 예?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연 1%도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하고는 관계가 없다. 통화량을 줄여도 물가는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 생산량이 줄면.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달러 인덱스도 2007년에 뭐 학자들 99%는 미국이 통화량을 늘리면 달러 몰라간다 했는데 오히려 통화량을 그렇게나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에 오히려 화폐 가치는 달러 가치는 올랐어요. 인덱스 기준으로. 예? 10% 이상 15% 올랐어요. 또 2020년부터도 마찬가지죠. 90에서 100 한때 그 10까지 올라갔잖아요. 20% 올랐다. 통화량 늘어나도 달러 가치는 오른다. 결국 우리가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금 워낙 환율도 중요하고 이 관계, 즉 물가의 문제지요. 화폐 가치 하락의 문제. 이것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지난 3년간이 대표적이죠. 포유환율연구소는 계속해서 원래 6월까지 미국 경제 성장률 문제 없다고, 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문제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다 미국이 경기 침체 임박했다는 걸 3년 연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 때문에 시장을 보는 실력 차죠. 능력 차이죠. 그리고 논문을 표절했느냐 아니면 자기의 경험과 한국은행 통계를 가지고 책을 썼느냐 그 차이죠. 그러니까 연구를 한 바탕으로 표절 안 하고 책을 썼느냐, 연구하지 않고 표절을 통해서 논문을 썼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나타난다. 그런데 경제활동 참여자들은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